밤 11시가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윤태식의 집 전화벨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이대병원 응급의학과입니다. 윤준혁 씨 보호자분 맞으십니까? 태식의 손이 가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낯선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아드님이 교통사고로 실려오셨습니다. 지금 중환자실로 옮기는 중입니다. 빨리 병원으로 와주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태식은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옆에서 잠들어 있던 아내 김선옥도 남편의 표정만 보고도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직감했어요. 준혁이한테 무슨 일 생겼어요? 태식은 대답 대신 겉옷을 챙겨 입었습니다. 손이 자꾸 옷소매를 놓쳤어요. 부부는 택시를 잡아타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스쳐가는 가로등 불빛이 두 사람의 얼굴 위로 어지럽게 흔들렸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유리문 너머로 피투성이가 된 아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의료진 여러 명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준혁아, 준혁아. 선옥이 오열하며 유리문을 두드렸습니다. 태식은 다리가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지만 아내를 붙잡아야 한다는 생각에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란 속에서 응급실 복도 저편에 낯선 정적이 흐르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며느리 한유진이었습니다. 그녀는 휴대폰을 두 손으로 꼭 쥔 채 서 있었습니다. 남편이 사경을 헤매고 있는 그 순간에도 그녀의 표정은 이상할 만큼 담담했어요. 눈물도 없었고 소리도 내지 않았습니다. 간호사로 일하는 딸 윤서연이 그 모습을 놓치지 않고 지켜보았습니다. 서연의 눈빛에 처음으로 의문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옳게 괜찮아요? 서연이 다가가 묻자 유진은 그제야 정신이 든 듯 눈을 깜빡였습니다. 아, 네. 너무 놀라서요. 대답은 했지만 목소리에 떨림이 없었습니다. 서연은 그 순간의 위화감을 마음 한구석에 조용히 담아두었습니다. 35년 전 윤태식과 김선옥의 삶은 지금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두 사람은 대구 변두리의 작은 셋방에서 신혼을 시작했습니다. 태식은 새벽마다 도축장에서 고기를 받아 리어카에 싣고 시장 골목을 돌며 팔았습니다. 겨울에는 손끝이 갈라지도록 추웠고 여름에는 고기가 상할까봐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어요. 선옥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새벽 4시면 일어나 반찬을 만들어 시장 좌판에 나갔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한 푼 두 푼 모아 작은 정육점을 차렸습니다. 그 시절 아들 준혁의 단짝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름은 강도연이었어요. 도연의 집안은 유난히 어려웠습니다. 아버지는 일찍 세상을 떠났고 어머니는 몸이 아파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도연은 며칠씩 굶은 채로 준혁의 집에 놀러 오곤 했습니다. 선옥은 그런 도연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도연아, 밥 먹었니? 아니요. 어머니가 편찮으셔서요. 그럼 오늘부터 우리 집에서 먹자. 준혁이랑 같이. 그날 이후로 도연은 거의 매일 저녁 태식의 집 밥상에 숟가락을 얹었습니다. 선옥은 형편이 넉넉하지 않았지만 두 아이 몫의 밥을 항상 넉넉하게 지었습니다. 태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도연이 고등학교 등록금을 내지 못해 쩔쩔맬 때 정육점 금고에서 몰래 돈을 꺼내 봉투에 담아 건넸습니다. 이거 받아라. 다른 사람한테는 말하지 말고. 아저씨,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도연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했습니다. 그때 도연은 진심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나중에 성공하면 이 은혜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아저씨, 아주머니를 친부모님처럼 모시겠습니다. 태식은 그저 도연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습니다. 은혜 갚을 생각 말고 열심히 살아라. 그게 갚는 거다.
그 말을 듣던 어린 준혁도 친구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도연아, 우리는 평생 형제야. 그렇게 세 가족은 피가 섞이지 않았지만 진짜 가족처럼 지냈습니다. 명절이면 도연은 태식의 집에서 차례를 지냈고 어버이날이면 카네이션을 2개씩 사왔습니다. 하나는 자기 어머니께, 하나는 태식과 선옥께. 도연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던 날 상주 자리를 지킨 것도 다름 아닌 태식이었습니다. 장례식장에 조문객이 몇 되지 않아 쓸쓸했던 그 자리를 태식과 선옥은 밤을 새워가며 채워주었습니다. 아저씨, 저 이제 진짜 혼자예요. 영정 앞에서 무너지는 도연을 태식은 말없이 끌어안았습니다. 혼자 아니다. 우리가 있잖니. 오늘부터 너는 우리 가족이야. 그 말 한마디에 도연은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세상에 홀로 남겨진 것 같던 18소년에게 그 말은 평생 잊을 수 없는 온기로 남았습니다. 선옥은 그날 이후로 도연의 교복 와이셔츠를 손수 다려주었고 도시락도 하나 더 챙겼습니다. 준혁과 도연은 한 이불을 덮고 자며 서로의 미래를 이야기했습니다. 도연아, 우리 나중에 다 커서도 이렇게 지내자. 너는 내 진짜 형제야. 그래, 준혁아. 나는 평생 이 은혜 잊지 않을 거야. 너희 부모님은 내 부모님이나 마찬가지야. 어린 두 소년의 다짐은 진심이었습니다. 적어도 그 순간만큼은 그 누구도 이 우정이 훗날 배신으로 얼룩질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해 겨울, 태식은 정육점 형편이 어려운 와중에도 도연의 학원비를 몰래 대주었습니다. 선옥은 매달 반찬 가게 수입 일부를 따로 떼어 도연의 통장에 넣어주었습니다. 이 돈이 어디서 났는지는 알려고 하지 마라. 그냥 열심히 공부만 해. 가난이 지긋지긋했던 그 시절, 태식과 선옥은 자신들의 배를 고르면서도 두 아이만은 굶기지 않겠다는 일념 하나로 버텼습니다. 훗날 이 헌신이 어떤 방식으로 돌아올지 그때는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잠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곳을 댓글로 적어주세요. 그 자리에 오늘 하루 작은 행운이 조용히 깃들기를 바라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세월은 흘러 두 소녀는 어엿한 어른이 되었습니다. 준혁은 열심히 공부해 대기업 품질관리팀에 입사했고 특유의 성실함으로 빠르게 인정받았습니다. 도연 역시 밤낮 없이 공부에 매달린 끝에 의과대학에 진학했습니다. 태식과 선옥은 마치 자기 아들이 의사가 된 것처럼 기뻐했습니다. 도연이 두 손으로 합격 통지서를 내밀며 웃던 그날 선옥은 눈물까지 훔쳤습니다. 장하다, 우리 도연이. 이제 진짜 의사 선생님이네. 그 무렵 준혁에게는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항공사 승무원으로 일하던 한유진이었습니다. 밝고 상냥한 성격에 누구에게나 예의가 발랐던 그녀를 태식과 선옥도 처음부터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우리 며느리 될 사람 참 야무지네. 결혼식 날 준혁과 유진은 많은 사람들의 축복 속에 새 출발을 했습니다. 도연은 신랑 들러리로 나서서 누구보다 크게 박수를 쳤습니다. 준혁아, 너 정말 좋은 사람 만났다. 행복하게 살아라. 그 말을 하는 도연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축하의 웃음이 걸려 있었습니다. 적어도 그때는 그렇게 보였어요. 결혼 후 유진은 아이를 갖게 되면서 승무원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아들 하준이 태어났을 때 온 가족이 병원으로 몰려가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손자 아빠 어릴 적이랑 똑 닮았네. 태식은 갓 태어난 손자를 품에 안고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힘들게 살아온 세월이 모두 보상받는 기분이었습니다. 도연도 병원으로 찾아와 축하를 전했습니다. 준혁아, 나도 이 아이 삼촌처럼 챙길게.
걱정 마라. 가족들은 그 말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도연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 집안의 일원이나 다름없었으니까요. 몇 해가 흐르는 동안 도연은 눈부신 성공 가도를 달렸습니다. 지역에서 손꼽히는 종합병원인 대성병원 원장의 외동딸과 결혼하면서 그는 병원장 사위라는 새로운 지위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장인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도연은 외과 과장 자리에 올랐고 병원 내에서 그의 입지는 나날이 커져만 갔습니다. 하지만 화려한 겉모습과 달리 도연의 결혼 생활은 그리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장인과 아내는 그를 성공을 위한 도구처럼 대했고 도연은 겉으로는 웃었지만 속으로는 늘 허기를 느꼈습니다. 그 허기는 시간이 지날수록 엉뚱한 방향으로 자라났습니다. 어릴 적 가난했던 기억 그리고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 발버둥 쳤던 세월이 그의 마음 한구석에 이상한 욕망을 심어 놓았던 것입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은인의 가족을 살뜰히 챙기는 도연이었지만 그의 눈빛에는 예전에 없던 그늘이 조금씩 드리워지고 있었습니다. 결혼식 피로연 자리에서 도연은 취기가 오른 채 준혁의 어깨에 팔을 두르고 말했습니다. 준혁아, 나는 늘 내가 부러웠다. 너는 처음부터 사랑받는 게 뭔지 아는 사람이었잖아. 무슨 소리야. 너도 우리 부모님한테 아들이나 마찬가지잖아. 그래도 진짜 아들은 아니지. 도연은 웃으며 넘겼지만 그 말 속에는 오랫동안 감춰온 서운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아무리 가족처럼 지냈어도 결정적인 순간마다 자신은 결국 남의 집 아이였다는 자각이 그의 마음 깊은 곳에 옹이처럼 박혀 있었습니다. 장인의 병원에서 일하게 된 뒤에도 그 옹이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병원장은 사위인 도연을 인정하면서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늘 선을 그었습니다. 자네가 아무리 잘해도 이 병원은 결국 우리 집안 병원이야. 그 점을 잊지 말게. 장인의 그 말이 있던 밤, 도연은 홀로 옥상에 올라 담배를 피우며 생각했습니다. 평생 은혜를 갚겠다고 다짐했던 순수한 마음이 언제부턴가 채워지지 않는 결핍과 뒤섞이고 있었습니다. 나는 도대체 어디에 속한 사람인가? 그 물음에 답을 찾지 못한 채 도연의 마음은 조금씩 위태로운 방향으로 기울어가고 있었습니다. 아들 하준이 5살이 되던 해 유진은 다시 일을 하고 싶어졌습니다. 오랫동안 집에서 육아에만 매달리며 답답함을 느끼던 참이었습니다. 여보, 나 다시 일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해? 당연히 좋지. 유진이 하고 싶은 거 해야지. 준혁은 흔쾌히 아내를 응원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도연이 먼저 연락을 해왔습니다. 준혁아, 형수님이 다시 일하고 싶어 한다며. 마침 우리 병원 행정팀에 자리가 났는데 형수님만 괜찮으면 내가 추천해 줄게. 준혁은 반가운 마음에 2번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진짜? 고맙다, 도연아. 유진이한테 물어볼게. 유진도 마다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오랜 인연이 있는 도연의 병원이라면 믿을 수 있었고 무엇보다 집에서도 가까웠습니다. 고맙습니다, 도연 씨. 잘 부탁드려요. 그렇게 유진은 대성병원 행정팀에 입사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서류 업무만 맡았지만 유진의 성실함과 언어 능력을 눈여겨본 병원 측은 곧 그녀를 원장실 직속 업무로 옮겼습니다. 자연히 유진과 도연이 마주칠 일도 잦아졌습니다. 2 사람은 원래도 잘 아는 사이였으니 서로 편하게 대화를 나누는 것이 이상할 것도 없었습니다. 형수님, 요즘 힘들지 않으세요? 하준이도 봐야 하고 일도 하려니. 괜찮아요. 도연 씨 덕분에 좋은 자리에서 일할 수 있어서 오히려 감사하죠. 처음 몇 달은 그저 평범한 시아주버니와 재수 씨의 대화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두 사람이 나누는 대화의 결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도연은 유진의 사소한 고민까지 세심하게 들어주었습니다. 준혁이 야근이 잦아 가정에 소홀하다는 유진의 하소연을 들어줄 때 도연의 눈빛에는 동정 이상의 무언가가 스며 있었습니다. 준혁이 그 녀석 여전히 일밖에 모르는구나. 형수님이 많이 외로우시겠어요. 아니에요. 준혁 씨도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거잖아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유진의 목소리에는 옅은 서운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도연은 그 서운함을 놓치지 않고 조용히 마음속에 새겨두었습니다. 겨울 무렵 병원 송년회가 열렸습니다. 늦게까지 이어진 회식 자리에서 유진은 준혁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준혁 씨 오늘도 야근인가 봐요. 쓸쓸한 표정으로 휴대폰을 내려놓는 유진에게 도연이 다가와 앉았습니다. 형수님, 제가 집까지 데려다 드릴게요. 늦은 시간에 혼자 가기 위험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택시 타면 돼요. 아니, 제가 마침 그쪽 방향이에요. 타세요. 유진은 몇 번 사양하다가 결국 도연의 차에 올랐습니다. 차 안에서 흘러나오는 조용한 음악과 도연의 다정한 배려가 유진의 마음 한구석을 조금씩 무장해제시키고 있었습니다. 형수님은 참 좋은 사람이에요. 준혁이가 형수님 소중한 걸 좀 더 알아야 하는데. 그런 말씀 마세요. 준혁 씨도 열심히 사는 거잖아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유진은 그 순간 도연의 말이 싫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랜만에 자신이 온전히 이해받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감정인지 그때는 미처 깨닫지 못했습니다. 집 앞에 도착한 뒤 도연은 차에서 내리는 유진을 향해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건넸습니다. 형수님,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저한테 말해요. 저는 늘 형수님 편이에요. 그 말은 다정했지만 어딘가 선을 넘은 느낌이 있었습니다. 유진은 애써 그 감정을 외면하며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해 가을, 태식의 칠순 잔치가 있었습니다. 가족과 가까운 지인들이 한자리에 모였고 도연 부부도 당연히 초대되었습니다. 아저씨, 칠순 축하드립니다. 오래오래 건강하셔야 해요. 도연은 두 손으로 봉투를 건네며 깍듯이 인사했습니다. 태식은 여전히 도연을 아들처럼 여기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잔치가 무르익을 무렵 준혁은 회사에서 걸려온 급한 전화를 받으러 자리를 비웠습니다. 그 사이 도연과 유진은 자연스럽게 옆자리에 나란히 앉게 되었습니다. 서연은 우연히 그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특별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 같지 않았지만 서연은 이상한 위화감을 느꼈습니다. 도연이 유진의 잔에 술을 따라주는 손길이 그리고 그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드는 유진의 태도가 지나치게 익숙해 보였던 것입니다. 옳게 술 잘 못 마시지 않아요? 서연이 넌지시 묻자 유진은 순간 당황한 기색을 감추며 웃었습니다. 아, 오늘은 아버님 칠순이시니까 한 잔 정도는요. 별일 아닌 대답이었지만 서연의 눈에는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공기가 평소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간호사로 일하며 사람들의 미세한 표정 변화를 읽는데 익숙했던 서연이었기에 그 위화감은 쉽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잔치가 끝난 뒤 서연은 어머니 선옥에게 슬쩍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엄마, 도연 오빠랑 올케랑 좀 이상하지 않아요? 무슨 소리야 그게. 도연이가 얼마나 착한 앤데. 우리 은인이나 마찬가지잖아. 선옥은 딸의 말을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평생 도연을 아들처럼 여겨온 선옥에게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냥 느낌이 그랬어요. 제가 예민한가 봐요. 서연도 더는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확실한 증거도 없이 오랜 은인을 의심하는 것이
스스로도 부담스러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의 찜찜함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서연은 병원에서 일하는 틈틈이 그리고 가족 모임이 있을 때마다 유진과 도연을 유심히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착각이라 여겼던 작은 장면들이 하나둘씩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얼마 뒤 하준의 어린이집 재롱잔치가 열렸습니다. 준혁은 회사 일정 때문에 참석하지 못했고 대신 도연이 유진과 함께 자리했습니다. 형수님 혼자 오시면 쓸쓸하잖아요. 저라도 와야죠. 도연은 자연스럽게 준혁의 빈자리를 채웠습니다. 그날따라 유진의 얼굴에는 평소보다 밝은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재롱잔치가 끝난 뒤 하준을 사이에 두고 사진을 찍는 도연과 유진의 모습을 다른 학부모가 카메라에 담아두었습니다. 어머, 부부가 참 다정하시네요. 옆에 있던 학부모의 그 한마디에 유진은 순간 당황해 말을 더듬었습니다. 아, 이 사람은 남편 친구예요. 도연도 어색하게 웃으며 얼버무렸지만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 흐른 미묘한 침묵을 서연은 나중에 사진으로 전달받아 알게 되었습니다. 사진 속 도연이 하준을 안아 올리는 손길과 그것을 흐뭇하게 바라보는 유진의 표정이 마치 진짜 부부처럼 자연스러웠던 것입니다. 이상해. 진짜 이상해. 서연은 그 사진을 몇 번이고 들여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확신은 아니었지만 마음속 불안은 점점 몸집을 키워가고 있었습니다. 겨울이 시작될 무렵 준혁의 회사는 야근이 부쩍 늘었습니다. 신제품 품질 문제로 밤늦게까지 회의가 이어지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날도 준혁은 회의를 마치고 늦은 시간 퇴근길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평소와 달리 그의 표정은 몹시 어두웠습니다. 회사 동료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과장님, 무슨 일 있으세요? 얼굴이 안 좋으신데. 아니, 괜찮아. 먼저 들어가. 준혁은 애써 웃어 보였지만 손에 쥔 휴대폰을 몇 번이고 만지작거렸습니다. 그의 휴대폰 화면에는 짧은 메시지 하나가 떠 있었습니다. 오늘 병원 앞에서 좀 봐. 할 얘기가 있어. 마이너스 도연. 준혁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차를 몰고 대성병원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믿고 싶지 않은 심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빗방울이 하나둘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도로는 어두웠고 신호등 불빛만이 희미하게 젖은 아스팔트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준혁의 차는 병원 근처 교차로에 다다랐습니다. 그 순간 신호를 무시하고 달려오던 화물차가 준혁의 차 옆면을 그대로 들이받았습니다. 굉음과 함께 차량이 크게 튕겨나갔습니다. 유리 파편이 사방으로 흩어졌고 준혁의 몸은 운전석 안에서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지나가던 행인의 신고로 구급차가 빠르게 도착했습니다. 구조대원들이 조심스럽게 준혁을 차 밖으로 옮기는 동안 그는 정신을 잃어가면서도 무언가를 중얼거렸습니다. 도연아, 어떻게 내가... 그 말을 들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사이렌 소리만이 빗속을 가르며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아무도 그날 밤 준혁이 어디로 향하던 길이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진실은 아직 깊은 어둠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의사가 보호자 대기실로 나와 태식과 선옥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다발성 골절과 두부 손상이 심합니다. 지금은 뇌부종을 가라앉히는 게 급선무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며칠은 지켜봐야 알 수 있는 상황입니다. 선옥은 그 자리에서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태식이 아내를 부축하며 의사에게 매달리듯 물었습니다. 선생님, 우리 아들 살 수 있는 거죠? 제발 살려주세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사는 그 말만 남기고
다시 수술실로 향했습니다. 복도에 남겨진 가족들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와중에도 유진은 조금 떨어진 자리에 앉아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서연이 다가가 앉았을 때 유진의 화면에는 짧은 메시지가 떠 있다가 황급히 꺼졌습니다. 올케, 누가 연락 왔어요? 아, 아니에요. 회사에서 온 거예요. 서연은 그 대답이 어딘가 부자연스럽다고 느꼈지만 그 순간에는 오빠의 생사가 더 급했기에 더 캐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순간의 위화감은 훗날 모든 진실이 밝혀지는 첫 단추가 되었습니다. 준혁은 중환자실에서 사흘째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태식과 선옥은 매일같이 병원에 나와 아들의 곁을 지켰습니다. 선옥은 하루에도 몇 번씩 중환자실 앞 유리창에 손을 대고 아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준혁아, 엄마 왔어. 어서 눈 좀 떠봐. 그런데 정작 아내인 유진의 모습은 좀처럼 보기 힘들었습니다. 면회 시간이 되어도 잠깐 얼굴만 비추고는 이내 자리를 떴습니다. 올케, 오늘은 좀 더 이따 가지 그래요. 서연이 붙잡듯 물으면 유진은 늘 같은 대답을 반복했습니다. 하준이 어린이집 데리러 가야 해서요. 죄송해요. 물론 아이를 돌봐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이 보기에 유진의 태도에는 무언가 결여되어 있었습니다. 남편이 생사를 오가는 상황에서 그녀에게서는 절박함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유진은 종종 휴대폰을 확인하며 초조한 기색을 보였는데 그것이 남편의 안위를 걱정하는 표정과는 결이 달랐습니다. 엄마, 나 아무래도 이상해요. 올케가 준혁 오빠 걱정을 하는 게 아니라 다른 걸 걱정하는 사람 같아요. 서연이 조심스럽게 다시 말을 꺼냈지만 선옥은 여전히 딸을 나무랐습니다. 애 엄마가 지금 얼마나 힘들겠어. 겉으로 표현 못하는 사람도 있는 거야. 그런 말 함부로 하는 거 아니다. 태식도 아내와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준혁이 깨어나면 다 괜찮아질 거다. 서연이 너도 오빠 걱정에 너무 예민해진 것 같구나. 가족들은 저마다 불안을 억누르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하지만 서연의 마음속 의심은 조금씩 확신으로 바뀌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서연은 병원 복도에서 우연히 유진의 통화 내용을 스치듯 듣게 되었습니다. 괜찮아. 지금은 조심해야 해. 사람들 눈이 있잖아. 나중에 얘기하자. 누구와 통화하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은밀함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유진은 서연을 보고는 황급히 전화를 끊었습니다. 서연 씨. 언제부터 거기 있었어요? 방금요. 누구랑 통화하셨어요? 아, 친구요. 별거 아니에요. 유진은 서둘러 자리를 피했습니다. 서연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마음속 의심이 이제는 확신에 가까워졌음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릴 적부터 친오빠처럼 따랐던 도연을 의심한다는 것 자체가 죄스럽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걸 수도 있어. 도연 오빠가 그럴 사람이 아닌데. 서연은 스스로를 다독이며 몇 번이고 의심을 지우려 했습니다. 하지만 병원 복도에서 들었던 유진의 은밀한 목소리, 그리고 남편의 사경 앞에서도 담담했던 표정이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다음 날 서연은 어머니 몰래 준혁의 휴대폰 통화 목록을 확인해 보고 싶었지만 휴대폰은 사고 당시 파손되어 병원 유류품 보관소에 있었습니다. 대신 서연은 오빠 부부의 SNS를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유진의 SNS에는 최근 몇 달간 유독 힘들다, 지친다는 식의 짧은 글이 자주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글마다 가장 먼저, 가장 자주 좋아요를 누른 사람은
다름 아닌 강도연이었습니다. 이건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많잖아. 서연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그녀는 그 목록을 캡처해 따로 저장해 두었습니다. 아직 확신할 수는 없었지만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지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서연은 응급실 간호사로 일하면서 대성병원 의료진들과도 종종 교류가 있었습니다. 우연히 대성병원에 물품을 확인하러 갔던 날, 그녀는 뜻밖의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병원 뒤편 직원 주차장, 도연의 차 안에서 유진이 내리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두 사람은 짧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는데 도연이 유진의 손을 잡으며 무언가 말을 건네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멈춰섰습니다.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아니라고, 잘못 본 것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여 보았지만 눈앞의 광경은 너무나 선명했습니다. 설마. 서연은 몸을 숨긴 채 조심스럽게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손이 떨려서 휴대폰을 제대로 쥐기도 힘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서연은 병원 기록실에서 근무일지를 확인하다가 또 하나의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준혁이 사고를 당한 그날, 도연은 정규 퇴근 시간보다 훨씬 늦게까지 병원에 남아 있었던 기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날의 수술 일정이나 당직 기록에는 도연의 이름이 없었습니다. 왜 기록이 없지? 그날 뭘 하고 있었던 거지? 서연의 머릿속에 여러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은인의 아들이자 사고를 당한 오빠, 그리고 그 오빠의 아내와 오래된 절친, 병원에서 목격한 은밀한 모습, 사고 당일에 알 수 없는 행적. 서연은 더 이상 혼자만의 의심으로 묻어둘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증거 없이 부모님께 말씀드릴 수는 없었습니다. 자칫하면 도연과의 관계가 돌이킬 수 없이 무너질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 그래야 부모님도 믿으실 거야. 서연은 그날 밤 홀로 결심을 굳혔습니다.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결심을 굳힌 서연은 그 다음 주 대성병원 인근 카페에서 우연을 가장해 도연과 마주쳤습니다. 그의 반응을 직접 살펴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서연아. 여긴 어쩐 일이야? 오빠 병원에 물품 확인하러 왔다가요. 도연 오빠는요? 나야 뭐 늘 여기 있지. 도연은 평소와 다름없이 다정하게 웃으며 안부를 물었지만 서연은 그의 눈빛 속에서 미세한 긴장을 읽어냈습니다. 대화 도중 준혁의 이야기가 나오자 도연의 손끝이 순간적으로 커피잔을 꽉 쥐는 것을 서연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준혁이 상태는 좀 어때? 나도 마음이 많이 아프다. 오빠는 여전히 의식이 없어요. 그런데 요즘 도연 오빠는 많이 바쁘신가 봐요. 병원 기록실에 보니까 근무 시간이 좀 들쭉날쭉하시던데. 서연이 넌지시 던진 말에 도연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굳었습니다. 아, 그게 요즘 학회 준비 때문에 좀 그래. 대답은 매끄러웠지만 서연은 그 짧은 순간의 동요를 똑똑히 보았습니다. 카페를 나서며 서연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더 이상 의심만으로 끝내지 않겠다고. 반드시 확실한 증거를 찾아내겠다고. 그날 저녁 서연은 응급실 선배이자 오랜 친구인 민경에게 조심스럽게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민경아, 내가 지금 하려는 일이 맞는 걸까? 확신도 없이 사람을 의심하는 게 죄스러워서. 민경은 진지한 표정으로 서연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서연아, 내가 아무 이유 없이 이러는 거 아니잖아. 오빠가 저렇게 누워있는데 뭐라도 해봐야지. 나중에 후회하는 것보다 낫잖아. 그 말에 서연은 조금씩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래, 확실한 증거만 있으면 되는 거야. 괜히 의심만 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게 더 나쁜 거지.
민경은 마침 병원 보안 설비 쪽에 지인이 있다며 소형 카메라 설치와 관련한 조언을 건네주었습니다. 티 안 나게 하려면 이런 제품이 좋아. 각도만 잘 맞추면 돼. 친구의 도움으로 서연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홀로 방 안에서 오빠의 집 구조를 떠올리며 카메라를 설치할 위치를 하나씩 그려보았습니다. 서연은 오빠 준혁의 집을 살펴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마침 유진이 병원에 있는 하준을 챙기러 자주 집을 비운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서연은 조카를 돌봐준다는 핑계로 집에 드나들 구실을 만들었습니다. 올케, 하준이 제가 데리고 있을게요. 올케는 오빠 병간호에 집중해요. 고마워요. 유진은 별다른 의심 없이 승낙했습니다. 그렇게 서연은 오빠의 집에 자연스럽게 드나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서연은 인터넷으로 소형 CCTV 2대를 구입했습니다. 하나는 거실 화분 사이에, 다른 하나는 현관 신발장 위 작은 시계 모양으로 위장에 설치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가족을 감시한다는 것이 마음 편할 리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빠의 인생이 걸린 일이었기에 서연은 이를 악물고 카메라의 각도를 조정했습니다. 미안해, 오빠. 그래도 진실은 알아야 하잖아. 며칠이 지났습니다. 서연은 매일 밤늦게 휴대폰 애플리케이션으로 녹화된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처음 며칠은 특별한 것이 없었습니다. 유진은 평범하게 하준을 챙기고 집안일을 하고 병원과 시댁을 오갔습니다. 그러던 나흘째 밤 서연의 휴대폰에 알림이 울렸습니다. 현관에서 인기척이 감지되었다는 알림이었습니다. 시각은 자정에 가까웠습니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화면 속에는 유진이 조심스럽게 현관문을 열어주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문으로 들어선 사람은 다름 아닌 강도연이었습니다. 서연의 숨이 턱 막혔습니다.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실제로 눈앞에서 확인하는 순간의 충격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화면 속 두 사람은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도연이 유진의 어깨를 감싸 안았고 유진은 그 어깨에 조용히 기댔습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어. 준혁이 깨어나기 전에 우리도 정리를 해야지. 도연의 목소리가 카메라 마이크를 통해 선명하게 녹음되었습니다. 근데 정말 괜찮을까요? 아버님, 어머님이 아시면. 유진의 목소리에는 두려움이 섞여 있었지만 그것을 거부하는 기색은 전혀 없었습니다. 내가 다 알아서 할게. 병원 일도, 이혼 절차도. 우리 이제 더 이상 숨어 지낼 필요 없어. 서연은 휴대폰을 쥔 채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화면 속 두 사람의 모습이 눈앞이 아득해질 정도로 충격적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슬픔이자 분노였고 동시에 오빠에 대한 걱정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애써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병원으로 출근했습니다. 하지만 손이 떨려 주사기 하나 제대로 들지 못할 정도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동료 간호사가 걱정스레 물었습니다. 서연 씨, 오늘 안색이 안 좋아요. 무슨 일 있어요? 아니에요. 그냥 오빠 때문에 잠을 못 자서요. 서연은 차마 진실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근무를 마친 뒤 서연은 다시 한번 영상을 재생해 보았습니다. 이번에는 두 사람의 대화 중 놓쳤던 부분을 발견했습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어. 준혁이 깨어나기 전에 우리도 정리를 해야지. 라는 도연의 말 뒤에 유진이 낮은 목소리로 덧붙인 말이 있었습니다. 저번 달에 말한 그 오피스텔 계약은 끝났어요? 응, 다음 달부터 들어갈 수 있어. 하준이 유치원도 그쪽으로 옮기면 되고. 이 말을 듣는 순간
서연은 두 사람이 단순한 불장난이 아니라 이미 새로운 삶을 함께 계획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심지어 조카 하준의 미래까지 자신들 멋대로 정해놓은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이건 단순한 배신이 아니야. 서연은 그 영상을 안전한 외장하드에 복사해 두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클라우드에도 백업해 두었습니다. 진실을 밝히기 위한 준비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밤을 꼬박 새워 영상을 몇 번이고 돌려보았습니다. 그리고 영상 속에서 그녀는 결정적인 대화를 하나 더 발견했습니다. 참, 그날 준혁이 하마터면 우리 다 봤을 뻔했잖아. 도연의 말에 유진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사고 나기 전날 준혁 씨가 갑자기 병원 앞으로 온다고 해서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그날 준혁이가 뭔가 눈치챈 것 같았어. 표정이 심상치 않더라고. 설마 사고도. 그것 때문에. 유진이 말끝을 흐리자 도연이 단호하게 말을 잘랐습니다. 그런 말 하지 마. 그냥 사고야. 우리가 잘못한 거 없어. 이 대화를 듣는 순간 서연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오빠가 사고를 당하기 전날 이미 두 사람의 관계를 눈치채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사고가 나던 그날 밤 준혁이 향하던 곳이 다름 아닌 도연을 만나기 위한 자리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 서연은 곧바로 준혁의 휴대폰 메시지 기록을 확인하고 싶었지만 그것은 병원에 보관 중인 유류품 속에 있었습니다. 대신 서연은 오빠의 회사 동료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저 준혁 오빠 동생인데요. 혹시 사고 나던 날 오빠 표정이 어땠는지 기억나세요? 아, 그날요? 평소랑 많이 달랐어요. 뭔가 심각한 얼굴로 휴대폰만 계속 보시더라고요. 그러다가 갑자기 어디 가신다고 나가셨어요. 동료의 증언은 서연의 추측을 뒷받침해 주었습니다. 이제 서연에게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영상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가 얼마나 오래되었는지, 그리고 정말로 사고와 관련이 있는지를 밝혀야 했습니다. 며칠 뒤 서연은 병원 인사기록 열람 권한이 있는 동기의 도움을 받아 도연의 근무 일정과 유진의 출퇴근 기록을 대조해 보았습니다. 지난 8달 동안 두 사람의 퇴근 시간이 겹치는 날이 유독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날들은 하나같이 준혁이 야근으로 늦게 귀가하는 날과 일치했습니다. 8달이나. 서연은 손끝이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실수나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오래도록 계획되고 반복되어 온 배신이었습니다. 서연은 이 모든 자료를 하나의 파일로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CCTV 영상, 근무 기록 대조표, SNS 좋아요, 목록, 그리고 회사 동료의 증언까지. 밤을 새워가며 자료를 정리하는 서연의 손은 좀처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서연은 결정적인 자료 하나를 추가로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대성병원 주차장 관리 기록이었습니다. 지인을 통해 확인한 결과 사고가 나던 날 밤 도연의 차량이 병원 주차장을 빠져나간 시각과 준혁의 사고 시각이 불과 20여 분 차이밖에 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도연 오빠도 근처에 있었다는 거잖아. 이 사실은 사고와 불륜 관계 사이의 연결고리를 더욱 뚜렷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물론 아직 도연이 사고를 직접적으로 유발했다는 증거는 없었지만 적어도 그날 밤의 정황이 심상치 않다는 것은 분명해졌습니다. 서연은 정리된 자료를 여러 개의 복사본으로 만들어 각기 다른 장소에 보관했습니다. 만에 하나 자료가 훼손되거나 사라지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제 부모님께 말씀드릴 때가 됐어. 서연은 마침내 무거운 결심을 내렸습니다.
서연은 더 이상 혼자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녀는 부모님을 조용히 집으로 모신 뒤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내밀었습니다. 엄마, 아빠, 이거 보셔야 해요. 영상이 재생되는 동안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선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태식은 주먹을 꽉 쥔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영상이 끝나자 선옥이 먼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이럴 수가. 도연이가. 어떻게 도연이가 우리한테 이럴 수가 있어. 태식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그의 등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 아이를 자식처럼 키웠는데 밥을 먹이고 등록금을 대주고 그런데 이런 식으로 은혜를 갚아? 태식의 목소리에는 형용할 수 없는 배신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그였지만 이 순간만큼은 분노를 억누르기 힘들었습니다. 게다가 준혁이가 사고 나기 전날 눈치챘다는 얘기까지. 사고랑 관련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잖아. 서연이 조심스럽게 덧붙이자 선옥은 다시 오열했습니다. 내 아들이 그것 때문에 그렇게 된 거면 나는 도연이 절대 용서 못해. 가족들은 밤새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확실한 증거를 갖추고 체계적으로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데 뜻을 모았습니다. 변호사부터 만나야 해요. 이건 단순한 불륜 문제가 아니라 오빠의 사고 경위와도 연결되어 있을 수 있으니까요. 서연의 말에 태식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감정적으로 굴다가 오히려 저쪽에 빌미를 줄 수는 없다. 차근차근 확실하게 준비하자. 다음 날 가족은 법률사무소를 찾아가 그동안 확보한 영상과 기록들을 제출했습니다. 변호사는 영상 속 대화와 근무 기록을 검토한 뒤 신중하게 말했습니다. 불륜의 증거로는 충분해 보입니다. 다만 사고와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은 조금 더 조사가 필요합니다. 일단 이혼 소송과 함께 진행하면서 필요하다면 경찰의 사고 경위 재조사를 요청하는 것도 고려해 보시죠. 가족들은 그렇게 법적 대응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태식은 오랫동안 마음속에 눌러왔던 결심을 굳혔습니다. 더 이상 도연을 감싸지 않겠다는 결심이었습니다. 그날 밤 태식은 홀로 정육점 창고에 앉아 오래된 사진첩을 꺼내 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어린 도연이 준혁과 나란히 서서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도연아,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태식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3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진심으로 아껴온 정이 이토록 처참하게 배신당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선옥이 조용히 다가와 남편 곁에 앉았습니다. 여보, 우리가 잘못한 거 없어요. 우리는 그저 어려운 아이를 도와준 죄밖에 없어요. 그 마음을 이렇게 짓밟은 건 도연이지 우리가 아니에요. 그래도 마음이 이렇게 아픈데 어떡하냐. 압니다, 여보. 나도 그래요. 그래도 우리한테는 아직 준혁이가 있고 서연이가 있고 하준이가 있잖아요. 우리 가족부터 지킵시다. 선옥의 말에 태식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진첩을 조용히 덮으며 그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배신에 무너지지 않고 남은 가족을 위해 다시 일어서겠다고. 증거를 확보한 가족은 신중하게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던 중 대성병원에서 창립기념 행사가 열린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병원 관계자와 지역 유지들이 대거 참석하는 자리였습니다. 바로 오늘이에요. 도연 씨가 가장 많은 사람들 앞에 서는 날. 서연의 말에 태식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몰래 숨어서 처리할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원수로 갚은 사람에게는 그에 걸맞은 대가가 필요했습니다.
행사장 앞 많은 인파가 몰려있는 가운데 태식과 선옥, 서연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도연은 단상 위에서 인사말을 준비하다가 그들을 발견하고 얼굴빛이 변했습니다. 태식? 아저씨? 여긴 어떻게? 도연이 당황한 기색으로 다가오려 하자 태식이 마이크를 든 진행 요원 앞으로 성큼 걸어 나갔습니다. 잠깐 실례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장내가 술렁였습니다. 도연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습니다. 저는 30년 넘게 이 지역에서 정육점을 운영해온 윤태식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서 있는 강도연 과장은 제가 가난하던 시절 제 아들처럼 키운 사람입니다. 태식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제 아들이 사경을 헤매는 사이 제 며느리와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왔습니다. 그리고 제 아들이 사고를 당하기 전날 이미 이 사실을 눈치챘다는 정황도 확인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놀란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몇몇은 휴대폰을 꺼내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도연 씨, 아니 강도연, 이게 사실이야?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도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그의 장인인 병원장도 소식을 듣고 급히 달려나왔지만 이미 걷잡을 수 없이 퍼진 소문을 막을 방법은 없었습니다. 이보게, 이게 대체 무슨 소리인가? 병원장의 다그침에도 도연은 고개를 떨군 채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완벽해 보이던 세상이 그 순간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 소란 한가운데 태식은 준비해온 서류 봉투를 도연에게 내밀었습니다. 그 안에는 CCTV 영상 캡처본과 근무 기록 대조표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건 우리가 자네를 벌하려고 준비한 게 아니야. 우리 아들이, 우리 며느리가, 그리고 자네 자신이 겪은 일에 대한 증거일 뿐이네. 법정에서 다시 보세. 태식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도연은 그 봉투를 받아들 힘조차 없는 듯 그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아저씨,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미안하다는 말은 나한테 할 게 아니야. 자네가 평생 갚겠다고 했던 그 은혜, 이제 자네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게 사는 걸로 갚아라. 태식은 더 이상 뒤돌아보지 않고 가족들과 함께 행사장을 빠져나왔습니다. 그의 등 뒤로 술렁이는 인파와 무너져 내린 도연의 모습이 조용히 남겨졌습니다. 그날의 폭로는 삽시간에 지역 사회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와 지역 맘카페에는 관련 게시글이 쏟아졌고 병원 앞에는 취재진까지 몰려들었습니다. 병원장은 딸의 배우자가 저지른 불명예를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도연에 대한 모든 지원을 끊었습니다. 자네는 이제 이 병원과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야. 짐 싸서 나가게. 장인의 냉정한 선언과 함께 도연은 그동안 쌓아올린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병원 내에서의 입지, 동료들의 신뢰, 그리고 무엇보다 가정까지. 도연의 아내는 이혼을 요구했고 위자료 소송까지 준비했습니다. 언론에는 병원장 사위의 불륜 스캔들이 연일 보도되었습니다. 내가 다 망쳤어. 도연은 텅 빈 오피스텔에 홀로 앉아 무너져 내렸습니다. 한때 은인이었던 가족, 자신을 믿어준 친구, 그리고 스스로 쌓아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진 것입니다. 그는 결국 병원을 사직했고 의사 면허와 관련된 윤리위원회 조사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동료 의사들 사이에서도 그의 이름은 이제 경멸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유진의 상황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준혁의 가족은 그녀를 상대로 이혼 소송과 함께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했습니다. 유진은 처음에는 억울함을 호소하려 했지만 CCTV 영상과 통화 기록, 그리고
근무일지까지 명확한 증거 앞에서는 그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처음부터 이러려던 건 아니었어요. 외롭고 힘들어서. 법정에서 유진이 흐느끼며 항변했지만 판사는 냉정하게 사실관계만을 짚었습니다. 피고는 남편이 투병 중인 상황에서도 관계를 지속했으며 이는 혼인관계 파탄의 명백한 귀책 사유에 해당합니다. 결국 재판부는 준혁 가족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유진은 위자료 지급과 함께 아들 하준의 양육권마저 준혁 측에 넘겨야 했습니다. 화려했던 두 사람의 관계는 그렇게 모두를 잃는 것으로 끝을 맺었습니다. 몇 달 뒤 도연은 지역을 떠나 작은 지방병원에서 봉지기로 근무를 시작했다는 소식이 간간히 전해졌습니다. 한때 병원장 사위로 화려한 삶을 살았던 그는 이제 아무도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동료 의사 하나가 우연히 그 소식을 준혁의 회사 동료를 통해 전해 들었습니다. 강도연 선생님, 요즘 많이 초췌해지셨다고 하더라고요. 혼자 지내신다고. 그 이야기를 전해 들은 태식은 아무런 감정도 내비치지 않았습니다. 자업자득이지. 우리가 신경 쓸 일이 아니다. 선옥도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한때는 아들처럼 여겼던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미련도 연민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남은 가족을 지키는 일에만 마음을 쏟기로 했습니다. 한편 유진의 부모 역시 딸의 일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딸을 만나기 위해 먼 지방에서 올라온 유진의 어머니는 딸 앞에서 눈물을 쏟으며 탄식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니? 그렇게 좋은 시댁 만나서 남부럽지 않게 살았잖아. 그걸 다 내 손으로 걷어차 놓고. 엄마, 저도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외로웠어요. 외로우면 남편하고 얘기를 하고 상담을 받든가 해야지. 어떻게 그런 선택을 해? 유진은 어머니 앞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스스로도 납득할 수 없는 선택이었지만 이미 되돌릴 수 없는 강을 건넌 뒤였습니다. 결국 유진은 짐을 정리해 고향으로 내려갔습니다. 한때 승무원으로 그리고 한 가정의 아내이자 며느리로 사랑받던 그녀의 삶은 그렇게 스스로의 선택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폭로가 있은 지 열흘 뒤 기적 같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준혁이 서서히 의식을 회복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환자분, 제 목소리 들리세요? 손 한번 움직여 보세요. 의료진의 말에 준혁의 손끝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선옥은 그 자리에서 무너지듯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준혁아, 우리 아들, 엄마 목소리 들려? 며칠에 걸쳐 준혁은 서서히 눈을 뜨고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발음이 어눌했지만 하루하루 눈에 띄게 회복해 갔습니다. 태식은 매일 아들의 손을 붙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준혁아, 살아줘서 고맙다. 정말 고맙다. 가족들은 준혁이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그가 겪은 배신에 대해서는 최대한 알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몸이 성치 않은 상태에서 큰 충격을 받으면 회복에 좋지 않을 것이라는 의료진의 조언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준혁은 눈치가 빨랐습니다. 병실을 찾아오지 않는 아내, 가족들의 어색한 표정, 그리고 자신을 볼 때마다 눈물부터 흘리는 어머니의 모습에서 무언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졌음을 직감했습니다. 엄마, 유진이는요? 왜 한 번도 안 와요? 선옥은 차마 대답하지 못하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담당 의사가 회진을 돌며 준혁의 회복 상태를 살폈습니다. 근육 반응도 좋고 인지 기능도 빠르게 회복되고 있습니다. 다만 심리적으로 큰 충격을 받으면 회복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당분간은 자극적인 이야기는 피해주세요. 가족들은 그 조언에 따라 며칠을 더 버텼습니다. 하지만 준혁의 눈빛은 날이 갈수록 또렷해졌고 그는 가족들의 어색한 표정 속에서 이미 많은 것을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저 다 컸어요, 아버지. 더 이상 어린애 취급하지 마세요. 준혁이 담담하게 건넨 그 말에 태식은 결국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 준혁아. 조금만 더 기운 차리면 다 얘기해 주마. 가족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며 이제는 진실을 마주할 때가 되었음을 직감했습니다. 그 사이 병원 복도에서는 뜻밖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준혁의 회복 소식을 들은 회사 동료들과 이웃들이 병문안을 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과장님, 정말 다행입니다. 다들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요. 고맙습니다. 다들 저 때문에 마음고생 많으셨죠. 준혁은 힘겹게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사람들의 온기가 그의 마음을 조금씩 데워주고 있었습니다. 선옥은 병문안 온 사람들을 배웅하고 돌아와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준혁아, 봐라. 이렇게 너를 걱정해주는 사람이 많잖니. 너는 혼자가 아니야. 알아요, 엄마. 이제는 정말 괜찮아요. 준혁의 목소리에는 이전보다 한결 단단해진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그 모습을 보며 조금씩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며칠 뒤 몸 상태가 어느 정도 안정된 준혁은 가족들에게 모든 것을 말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저 이제 다 감당할 수 있어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서연은 결국 그동안의 일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CCTV 영상, 도연과의 관계, 사고 전날의 정황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전했습니다. 이야기를 다 들은 준혁은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낮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은 나도 알고 있었어. 가족들은 그 말에 모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뭐, 알고 있었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태식이 다급히 물었습니다. 준혁은 힘겹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몇 달 전부터 유진이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어요. 휴대폰을 늘 숨기고 갑자기 야근이라며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아졌고 그러다 우연히 유진이 휴대폰에서 도연이와 나눈 메시지를 보게 됐어요. 준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어요. 가장 친한 친구가 내 아내와 그래서 사고 나던 그날 도연이한테 만나자고 연락을 받고 확인하러 가는 길이었어요. 직접 물어보고 싶었어요. 사실이 아니길 바라면서요. 그럼 사고는 운전하면서도 계속 그 생각만 했어요. 마음이 너무 복잡해서 신호를 확인할 정신도 없었던 것 같아요. 화물차가 오는 걸 보지 못했어요. 그 말에 선옥은 아들을 끌어안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이 바보 같은 놈아, 왜 진작 말을 안 했어? 왜 혼자서 그 아픔을 다 짊어졌어? 엄마 아빠한테 걱정 끼치기 싫었어요. 도연이가 은인이나 다름없는 사람인데 내 입으로 그런 말을 어떻게 해요? 태식은 아들의 손을 꼭 붙잡았습니다. 그의 눈에서도 굵은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미안하다, 준혁아. 아버지가 사람 보는 눈이 없었다. 그렇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결국 우리 아들 가슴에 이런 큰 상처를 남겼구나. 아버지 잘못이 아니에요. 도연이가 변한 거예요. 가족들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오랫동안 눈물을 흘렸습니다. 슬픔과 안도, 그리고 지나온 세월에 대한 회한이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며칠 뒤 준혁은 유진과 마지막으로 마주 앉았습니다. 병실이 아닌 병원 내 작은 상담실이었습니다. 유진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눈물만 흘렸습니다. 미안해요, 준혁 씨. 정말 미안해요.
미안하다는 말, 이제 와서 무슨 의미가 있을까? 준혁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 담긴 상처는 누구보다 깊었습니다. 나는 당신을 원망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그런데 하준이를 생각하면 그것마저 쉽지가 않네요. 하준이는 제가 데려가면 안 될까요? 유진이 힘겹게 묻자 준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이 그 순간에 무엇을 선택했는지 하준이도 언젠가는 알게 될 거예요. 그때 우리 아이가 엄마를 어떻게 기억할지는 당신 스스로 생각해봐요. 유진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그렇게 조용히 상담실을 나섰고 그것이 두 사람의 마지막 대화가 되었습니다. 이혼 소송은 순조롭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유진은 모든 것을 잃고 고향으로 내려갔고 도연 역시 지역을 완전히 떠나 소식이 끊겼습니다. 한때 화려했던 두 사람의 삶은 그렇게 조용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들 하준은 친가에서 자라게 되었습니다. 태식과 선옥은 손자를 위해 다시 한번 부모의 마음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준아, 할아버지 할머니랑 같이 살자. 우리가 하준이 많이 사랑해 줄게. 하준은 처음엔 낯설어했지만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따뜻한 보살핌 속에서 점차 밝은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준혁도 오랜 재활 끝에 몸을 회복하고 다시 회사로 복귀했습니다. 마음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지만 가족들의 사랑이 그를 조금씩 일으켜 세웠습니다. 아들, 이제 괜찮아? 무리하지 말고 천천히 해. 네, 아버지. 이제 정말 괜찮아요. 가족들이 있잖아요. 서연은 여전히 응급실에서 바쁘게 일했지만 퇴근 후에는 늘 조카 하준을 보러 오빠의 집에 들렀습니다. 고모, 오늘도 왔어요? 그럼 우리 하준이 보러 매일 와야지. 가족들은 예전보다 더 자주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명절이면 온 가족이 태식의 집에 모여 함께 음식을 만들고 하준의 재롱을 보며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그해 겨울 하준의 생일잔치가 열렸습니다. 태식과 선옥, 준혁과 서연, 그리고 온 가족이 둘러앉아 촛불을 밝혔습니다. 할아버지, 소원 빌어도 돼요? 그럼 우리 하준이 소원이 다 이루어지게 할아버지가 빌어줄게. 하준이 촛불을 끄자 가족들의 박수 소리가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태식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조용히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지난 세월, 가난과 고난을 함께 견뎌왔던 가족이었습니다. 한때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고 아들이 생사의 갈림길에 서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시련을 지나오면서도 가족은 결국 서로를 놓지 않았습니다. 선옥이 태식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여보, 우리 참 힘들게 살아왔는데 그래도 이렇게 다시 모여 있으니 참 좋네요. 그러게 말이요. 사람은 겪어봐야 아는 거더라고. 진짜 가족이 누군지 말이야. 태식은 손자 하준을 품에 안고 창밖에 눈 내리는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차갑고 매서웠지만 이 작은 거실 안에는 온기가 가득했습니다. 가족은 끝까지 가족이었습니다. 이듬해 봄 태식의 정육점 앞에는 작은 벚나무 한 그루가 새로 심어졌습니다. 준혁이 아버지의 팔순을 기념해 손수 심은 나무였습니다. 아버지, 이 나무처럼 우리 가족도 오래오래 뿌리 깊게 살아요. 태식은 아들의 손을 잡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곁에는 선옥과 서연, 그리고 어느새 훌쩍 자란 하준이 함께 서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이 나무에 꽃 피면 우리 다 같이 사진 찍어요. 하준이 폴짝폴짝 뛰며 말하자 가족들 사이에서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멀리서 봄바람이 불어와 정육점 처마 끝의 풍경을 살랑살랑 흔들었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오랜 세월 이 가족이 견뎌온 시련들을 조용히 위로하는 듯 했습니다.
태식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나지막이 되뇌었습니다. 사람은 살면서 누구나 상처를 받는다. 하지만 그 상처를 딛고도 다시 웃을 수 있는 건 결국 곁을 지켜주는 가족이 있기 때문이겠지.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행운이라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계신 곳에 따뜻한 일이 조용히 찾아가길 바랍니다.